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매일 혼잡한 지하철에 오르시는 분들에게 출퇴근길은 말 그대로 전쟁이죠. 몸이 잠깐 힘든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문제는 늘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린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어제 수도권 전철 혼잡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서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핵심 내용이 이런 거죠. 열차 탑승 기준 인원 대비 이용객이 얼마나 승차해 있는지 그 비율을 측정을 해서요, 혼잡 수준이 170% 이상이 되는 심각 단계에 이르면 재난물자를 발송하고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누가 봐도 이 무정차 통과에 대한 의문이 들죠. 무정차로 통과하면 내려야 할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가서 내려야 하는 건지,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혼잡함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하죠. 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은 무정차 통과만 있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3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지하주차장에 들어서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들의 안전성, 화재 위험성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출근길 지옥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신지, 출근길 풍경과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후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마카이어스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가 2022년 1,669억 달러에서 2032년 3,056억 달러로 연평균 6% 넘게 성장하면서 10년 뒤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기계 유형별로 보면 일단 농업용 트랙터가 2023년부터 32년까지 전 세계 농업장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중국과 인도 등의 성장의 영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37.5%의 가장 높은 수익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네. 북미 지역도 연평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농업을 하는 인구는 줄겠지만 인구는 또 증가하니까, 그렇죠. 식량 공급해야 되니까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농기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자금 지원도 많아지고 또 연구개발 통해서 제품이 혁신이 되고 정밀 농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와 식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기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농기계가 시장에서 식량 생산에 대해서 좀 더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인데요.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출생률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우리나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데 사실 이걸 이제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IoT 기술, 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장착한 네. 농기계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토양이나 온도, 습도, 일기예보, 농작물 상태를 관찰하는 다양한 센서도 기계에 장착이 되고 있고 이 센서 데이터는 농부가 언제든지 뭐 작물과 뭐 가축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농민들이 농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농기계 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센서 많고 이러면 농기계 비쌀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비싸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값비싼 농기계를 도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농민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좀 커진다고 네.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농업 기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한데 이 농업 장비 구입 비용이 비싸고 운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농장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뭐 농기계 회사 하면은 미국의 존 디어, 우리나라엔 대동이라는 그런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한 대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뭐 일시불이거나 이제 뭐 이렇게 보조금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 기계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도 많고 뭐가 굉장히 복잡한 장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유지 보수 수리가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거운 농기계가 이동하면서 이 토양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고 농작물과 식량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뭐 화학 비료, 살충제 등 남용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환경 파괴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일본에서는 쌀가루용 쌀 수요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2023년 쌀가루용 쌀 수요가 전년보다 7% 늘어나면서 4만 8천 톤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기존 최대치를 경신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쌀가루 수요량 전망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입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품인 쌀가루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저조했던 외식과 지역 특산 과자 등 소비가 회복되는 점도 수요 확대를 부추기는 네.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수입이 좀 어려워졌고요. 거기다 엔저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쌀가루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쌀가루를 이용한 지역 특산물 역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쌀가루 전문 대형 제분업체 관계자는 산업용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쌀가루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주변에 보시면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엄청 많죠.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가다 보면은 매일 같은 곳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도심이라든지. 근데 일본에서는 지자체와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농촌 관광 육성과 현지 판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농업지역 지자체들이 회복되고 있는 일본 내 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유명 농축산물을 체험하는 관광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토부는요. 네. 도시와 농업이 같이 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교토 먹거리 추진 산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는데 교토시 주위 관광지와 그리고 중앙 도매시장을 교토 농축산물의 홍보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도 역시 근교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쿄산 농산물 6톤 촉진 사업에 5천만 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도쿄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점 그리고 음식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수요가 지역에 있는 일본 쇠고기 소비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 브랜드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은 신브랜드 육성 사업에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1억 1,300만 원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여긴 돈 많이 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1억 원 정도 투입이 네.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디지털화 그리고 종자 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금 늘려서 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계 도입과 물류 디지털화를 꾀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본 농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린 지자체가 꽤 많다고 하는데 이와테, 가나가와 도쿄, 시즈오카, 오사카, 시마네, 오키나와 이런 지역은 작년보다 농업 예산을 적게는 10%, 많게는 27%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일본이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네. 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소식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색다른 경험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에 자주 노출되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배상 책임을 물 때도 있는데요. 오늘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이런 위험들에 잘 대비해서 돈 셀 틈을 막는 소소하고 확실한 보험 특약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미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특약. 첫 번째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 보험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인데 자동차 보험에서 이 특약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특약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특약인데요. 보통 이제 차 사고가 나면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럼 특약을 안 했으면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는 도로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체 사고 특약을 넉넉하게 넣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차 사고를 당했을 때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특히나 2023년 1월 즉 올해부터는 과실 상계 비율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는 책임 부분만큼은 치료비가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셔서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라고 있죠. 네, 미끄러져가지고 또 안타깝지만 추락해서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도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기 신체 사고 특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신체 사고 특약보다는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특약들을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운전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 보험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에게 자상하게 물어보시면 자동차 상해 특약을 알려줄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사에게 자상하게 물어보시면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 안내를 해줄 겁니다. 지금 약간 랩하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기 신체 사고 특약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건데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업 손해까지 보장이 되는 거니까 넉넉하게 넣어봐야 5만 원, 7만 원이면 됩니다. 이것저것 요즘에 이걸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이제 보통 다이렉트로 보험을 어떤 걸 찾을까요? 싼 걸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기 신체 사고 특약 또는 자상하게 물어보셔서 자동차 상해 특약을 꼭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상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시려고 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오히려 아나운서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오토바이, 2번 바퀴가 하나 달린 킥보드, 3번 바퀴가 2개인 킥보드, 4번 전동 자전거, 5번 없다. 뭘까요? 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동차 아닌 것은요? 2번. 땡, 5번입니다. 모두 자동차.
아나운서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라갑니다. 모터만 달리면 자동차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그 킥보드라든가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 났다.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네. 무보험일 수밖에 없는 게 무면허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허락하죠? 보장이 안 되죠. 네네. 그럼 만약에 지불 능력이 없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뭔가 이제 배상해야 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야. 자동차 보험 중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즘 들어야겠네요. 킥보드 필요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변에 보면 이제 전동 킥보드도 많고 또 카카모 회사에서 예. 이렇게 전동 자전거를 이제 수도권에는 많이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결제하고 이용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 이게 차면은 차랑 똑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잖아요. 네.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보장의 대상이 넓고요.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자녀가 있죠. 자녀들까지 보장이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고 본인이 있고 오른쪽에 아내가 있죠. 그 밑에 자녀들이 있죠. 손을 둘 다 위로 올리시면 양가 부모님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무보험차 상해로 중학생에게 킥보드로 만약에 사고를 당했는데 끔찍합니다. 지불 능력이 없다.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런 일이 없어도 되지만 뇌출혈까지 갔다. 그래서 몸져 눕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각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네. 양가 부모님의 자녀까지 보장이 된다. 기억하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자상한 거랑 그 무보험차 이 특약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약은 유상 운송 담보 특약인데요. 유상 운송 담보. 네, 특약. 요즘에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자기 차로 모 회사에서 배달 알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의 차로 네. 내 차를 놀면 뭐 하냐? 내 차로 뭐 배달을 하겠다. 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지만 두 번째부터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유상 운송입니다. 즉 돈을 받고 내가 배달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 운송 담보 특약을 꼭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한 10만 원 돈 넘어요. 하지만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일해서 벌겠다고 하다가 또 몇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의 손해를 보는 분들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나 네,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돈을 벌려고 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주변에 혹시나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자동차 보험에서 유상 운송 담보 특약을 넣었는지를 넌지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공영 방송이잖아요. 네, 깜짝이야. 공익적인 내용들 저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또? 후유장애인데요. 네. 자, 후유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해로 다쳐서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고요. 질병으로 아파서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 드려 당황하시겠지만 아니요. 주세요.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에 상해로 장애인이 많을까요? 질병으로 장애인이 많을까요? 저 이거는 알 것 같은데 상해가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고요. 아니에요? 특히 소방관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대부분 상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많이 보니까. 하지만 100명 중에 10명은 선천적 장애고 90명이 이제 후천적 살면서 발생하는 후천적인 장애인데 90명 중에 34명이 상해고요.
56명이 질병입니다. 즉 아파서 후유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군요. 어쨌든 둘 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할 때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댁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손해보험, 실비보험 가입했죠. 그 보험들을 열어보셔서 맨 위에 보시면은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상해, 사망, 후유 장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카톡으로 보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보내오세요. 보시면 실제로 금액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1,0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내는 경우들도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후유 장애라는 것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사망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60 넘어서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 사망보험금보다는 후유 장애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힘이었던 부모님이 가족의 짐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 중년 세대 이상 분들은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보통 2억 정도 이상은 챙겨 놓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네. 질병 후유장애는 좀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는지를 꼭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이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거나 네. 안타깝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몸져 누워서 6개월, 7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후유장애 진단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소급해서 상해 후유장애를 보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상해 후유장애 담보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있습니까? 네, 혹시 이런 지금 네 가지 있는데. 부분들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 5번째는 네. 바로 배상 책임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다. 요 담보를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실수로 배상해야 될 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보상해 주는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황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 지인한테 그런 거 있잖아 뭐 알아봐라고 해가지고 보험에 청구를 하면은 보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일상생활로 이제 본인이 실수로 뭐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도자기가 수백만 원짜리를 만약에 파손을 했다. 라고 하거나 아파트 베란다를 청소하다가 도자기 그 화분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큰 뭐 예를 들어 외제차를 부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네. 제 고객의 사례 중에는 이렇게 농장에서 가시오가피를 우리 시골에 지게가 있죠. 지게 지고 이제 가시다가 벤츠를 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긁는 그 어떤 그 도색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 들어가는 일도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 좀 보시면 네.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손보험이 언젠가부터는 이제 단독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실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2014년인가 그때 전에는요. 손해보험에 여러 가지 담보들과 함께 실손을 같이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넣었기 때문에 보통 실비 가입한 분들은 이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만 가입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네.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를 손해보험에다가 담보로 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누수에 대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연한이 꽤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1기 신도시만 해도 거의 한 30년 정도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서 밑에 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것들 꼭 좀 기억하시고 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누수로 인해서 피해 발생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요. 공사하는 비용이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피해 예방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보장을 안 한 것이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 집에 화장실에 물이 새서 밑에 집 피해를 보상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화장실 뭐 예를 들어 고친다 하더라도 그 수리하는 비용이 100%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액 중심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것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또 있습니까? 네, 한 가지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피해들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지자체 콜센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보험 다 보여라는 사이트를 꼭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험 다 보여.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 거는 내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의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일종의 보험 판매 채널입니다. 근데 내 보험 다보여라는 사이트는 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특약들과 담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야 챙겨 먹잖아요. 네. 옛날 말로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이건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네, 네.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아주 작은 거 하나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맞아요. 위험들 생각한다라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신 상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돌아가시고 나서도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상속인 조회가 되죠. 거기에는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본인의 정보를 꼭 좀 확인하셔서 가족을 위한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보험 다 보여. 예. 그리고 자동차 상해 특약을 꼭 자동차 보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네.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를 끌어올려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험 특약 살펴봤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 방송 들으시면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재난은 예방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뉴스 통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진화가 잘 안 된다 그러던데. 네네네. 이런 화재 요즘은 좀 많이 있죠?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소방청 그 자료에 따르면은요. 네. 최근 3년간 전기차에서 발생했던 화재 그 건수를 보게 되면 2020년에 11건, 그리고 이제 2021년에 24건, 22년도에 이제 44건. 그래서 해마다 2배씩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전기차가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주로 이제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 12배 정도가 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죠. 화재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로 배터리 자체,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제조 불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통상적으로 충전기에서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 오작동에 따라서 배터리가 이제 과학 충전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기차는 충격이 되게 또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격이라든지 또는 뭐 과열 뭐 이런 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다뤄볼 주제가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발생했던 화재가 총 29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이 전기차 충전 시설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지하철장에서 저는 불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다른 옆에 차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철장 내부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현행 친환경 자동차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어떤 공공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새로 짓게 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의 한 5% 정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지었던 아파트들 있죠. 옛날 아파트들. 네. 여기는 한 2%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뭐 지상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오래된 아파트들 여기는 지상보다는 이제 지하주차장들이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한다는 게 이제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안전이라든지 대피할 수 있다든지 또는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려한 게 아니고 편의상 그래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도 아니고 맨 끝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위치에 이제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도 쪽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한 100여 개소, 100여 곳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99개소 정도가 지하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중에 한 85% 정도는 실은 뭐 어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실제 설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괜히 생각에 지상에 하면 뭐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이 충전 시설 자체 고장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도 좀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이 주민들의 어떤 반대. 특히 이제 뭐 아파트 한 1층이나 2층에 사신 분들은 자기 집 옆에 이런 충전 시설이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났을 경우에 내 집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저도 하는 사람이지만 걱정이 되는 게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이 잘 안 꺼진다. 네네. 네. 막 문이 안 열린다. 네. 이게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까? 전기차는 일반 차량 화재와는 좀 약간 틀린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로 꺼지진 이게 실제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지하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있는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갖다 물이 갔다가 확산이 되더라도 실은 잘 소화가 안 되는 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안 꺼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 이제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잠깐만요. 무서운 말인데요. 열 폭주.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폭주라는 이야기는 혹시 아세요? 폭주는 알죠. 폭주는 뭐 폭주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막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폭주죠. 네, 그래서 앞에가 열자가 붙었잖아요. 열이 무서운데? 열 자체가 폭주족 같이 막 달린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과열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압력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열이 발생이 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지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옆에 있던 배터리 또는 옆에 있던 배터리로 계속 옮겨 붙는 거죠. 도미노 현상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시게 되게 되면 이 전기차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모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게 바로 불 자체가 옆에 있는 전기차로 또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게 되면 굉장히 화재가 커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소화 방법에 의해서는 소화가 또 안 되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 무섭습니다. 이거 예방은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에 옮긴다든지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면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실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험 창고예요.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으로 옮겨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거기에서 이제 유독가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뭐 지식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 끄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불 끄고 어렵죠. 네, 이게 네, 네. 소방차가 진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지상으로 이걸 옮기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특히 여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햇빛에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눈이나 비에 의해서 이게 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카바, 덮개 뭐 이런 것도 좀 설치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야, 이게 예전에 근데 건축된 아파트들은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우리는 있죠. 지하에만 네. 해야 된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가장 그 설치 위치 자체를 네. 첫 번째 이제 소화를 좀 잘 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대피가 잘 될 수 있는 위치 거기에서 소화기로 꺼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내카차를 이용을 해서 이 전기차를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위치.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어떤 그 경사로 입구 쪽이라든지 또는 피난 어떤 장애가 없는 위치.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하 주차장 1층 정도에 가장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뭐 2층이나 3층, 4층 이건 거긴 안 되고. 차 빼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지하 1층 정도에서도 빼내기 쉬운 위치. 특히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피난 계단이나 이런 데는 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도 좀 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를 이제 번지기 위해서 뭐 방화 벽이라든지 방화 셔터 같은 걸 설치를 해야 옆쪽으로 이게 화재가 확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조락에서 우리 수영장과 같이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기차를 집어넣어서 열을 갖다 식히는 거거든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심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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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차수 벽을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물을 공급을 해서 전기차를 들어서 거기에 담가야 되는데 불가피하면 이제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네네네. 또는 요즘은 이제 뭐 그 어떤 질식 소화포라든지 또는 소화기, 특히 소화기도 일반 소화기 가지고는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D급 소화기들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지금 방금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D급 소화기를 다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기서는 뭐 D급 소화기로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D급 소화기는 이제 금속 화재에 대한 그 어떤 소화하는 그런 소화기인데 실은 이건 이제 코팅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 자체가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외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있으면은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아무리 소화기로 꺼도 이 안에까지는 이게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D급 소화기도 좀 문제 실제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야, 이게 확실히 전기차가 미래의 신기술이고 편의성이 정말 좋아진 거 맞지만 안전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의 위험성과 예방 대책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실님, 출근하는데 한두 정거장 더 가서 내려주면 으악! 말이 안 되긴 해요. 이 정책이. 네.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626님,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무정차 통과는 과연 어느 관계자 발상인지 참 답답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자차로 출근하는 분이 아닐까 네,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 0114님 용인에서 세종으로 왕복 200km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왕복 200km요. 오늘은 안개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 가까운 곳으로 인사발령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발 좀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6824님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법 쌀쌀한 부산의 아침입니다. 저는 매일 걸어서 출근하니까 교통 혼잡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좋죠. 네, 걸어서 하면 운동도 되고요. 6824님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